네. 먼저 강의 목차인데요. 지식산업센터 거래 흐름부터 잡아볼 거예요. 뭐 사실 단순합니다. 취득 처분 양도인데, 취득 보유 양도인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세목들이 있는지, 어떤 현금 흐름이 있는지 알아볼 거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이슈들 좀 디테일하게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뭐 기타 주제들로 해가지고 개인 법인, 요즘에 질문이 좀 많이 줄었는데 한때는 개인 법인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짚고 가고, 그리고 이제 기타 주제 마무리로는 포괄영수도, 최근에 포괄영수도 관련해서 질문이나 이슈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 내용을 좀 추가해봤습니다. 자, 지금 저 크게 취득, 임대차, 양도, 보유 단계죠. 이 세 개로 나눴는데 보면 뭐 이렇게 자세하게 있어요. 뭐 되게 쉽습니다. 뭐 계약금 넣고, 뭐 잔금 넣고, 그리고 잔금 내고, 소유권 이전하고, 법무사비 내고, 등기하는 건데, 여기서 빨간색은 뭘까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특징이 있어요. 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의 특징. 다 현금 흐름이거든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내용들인데, 그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금. 네, 세금. 세무 강의니까 세금에 표시를 했어요. 저희가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뭐 있죠? 취득세랑 부가가치세. 네,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누구한테 내죠? 매도자한테 내죠. 네, 아니면은 분양하는 시행사, 분양 주체인 시행사한테 내고요. 그리고 그거를 세무서에서 환급받는 절차를 통해서 환급을 받게 되죠. 그리고 등기 칠 때 취득세 내고요. 취득할 때는 두 가지밖에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나머지는 그냥 기타 비용들이고요. 두 번째, 임대차, 보유 단계죠. 보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뭐가 발생하죠?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합니다. 똑같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매도자한테 돈을 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임차인한테 부가가치세를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내는 입장이에요. 네. 모든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거든요. 과세 거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올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전체 지식산업센터 오늘 세무에서도 한 반 정도? 반까지는 안 되나? 반 정도 구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이슈가. 그리고 모든 분들이 부딪히는 이슈고, 그 다음 보유세는 대표적으로 재산세가 있죠. 네. 재산세는 토지분이랑 건물분으로 나눠가지고 1년에 2차례 나오고요. 비용은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크진 않습니다. 종부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10채, 20채 보유해도 사실 보유세 부담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아요. 네. 재산세 정도만 발생하고, 주민세도 있습니다. 보유세로. 주민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실입주 하시는 분들은 내고요. 임대하시는 분들은 임차인이 내는 겁니다. 네. 주민세 같은 경우는 균등분, 뭐 재산분, 뭐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균등분은 다 내시잖아요. 매년 고지서가 날아오죠. 네. 그래서 재산분에 대해서는 또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임대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있겠죠. 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보유세 중에서 재산세, 주민세, 그 다음 종합소득세, 이 정도 있습니다. 예,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나눠드린 게 있어요. 이거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후기가 있거든요. 세미나 후기. 네, 요거 적어주시고 가시면은 여기 적어주신 이메일로 자, 강의 자료 다 보내드릴 거니까요. 네. 뭐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보내드릴 거니까 안 찍으셔도 됩니다. 양도 단계입니다. 양도 단계. 별거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임대를 놨을 때랑 마찬가지로 매수인한테 돈을 받아야겠죠. 우리가 매수할 때랑 반대 케이스죠. 매수인한테 받아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모든 투자 사이클이 종료가 되겠죠. 되게 어려운 세목이 별로 없어요. 사실 주택은 보유세, 종부세랑 양도세가 정말 어려운데 지식산업센터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죠. 예. 8호제곱미터 이하는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고요. 주택 임대업은 자체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택을 하시다가 이거로 오신 분들이 가장 처음에 어려워하시는 분이 부가가치세거든요.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뭐 있었죠? 기억 한번 해보시겠어요?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취득이니까 취득세. 또 하나, 부가가치세. 거래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죠. 그리고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유할 때 발생하는 거 뭐 있죠?
부가가치세 기본적으로 발생하고요. 소득세. 네, 소득세 있고 보유세 뭐 있었죠? 재산세랑 주민세. 네, 이렇게 있었고 양도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다 떠올릴 수 있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떠올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제가 부가가치세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가가치세 개념에서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부가가치세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가세라고 보통 실무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부가세랑 부가가치세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부가세라고 하는 거는 본세에 부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보면은 취득세가 있고 지방교육세가 있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죠. 여기서 취득세가 본세고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예요.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랑 좀 다르고요. 잠시만요. 부가세 기본 개념을 좀 한번 잡고 갈게요. 부가세란 뭐냐면은 우리가 임차인이 있고요, 임대인이 있죠. 월세를 100만 원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이거는 사실 부가가치세는 취득이나 보유나 양도나 비슷비슷합니다. 이 거래 흐름은 전체 흐름만 잡으시면 연간 얼마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얼마를 내야 되죠? 연간? 월세 100만 원, 1,200만 원 내겠죠. 여기다가 부가가치세 120만 원을 냅니다. 이 지식산업센터 임대는 과세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반드시 붙어요. 세무서가 있어요. 임대인은 이걸 거래 징수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120을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돌려받겠죠. 이게 우리 분양 받을 때도 프로세스가 동일하죠. 계약금을 내면은 우리 임차인 입장이겠죠. 매수인이니까. 내가 시행사에 뭐 부가가치세를 내고, 그거를 얘는 세무사 이걸 내고 나는 이걸 돌려받죠. 환급 절차를 통해서. 이 논의를 좀 확장해 볼게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대체? 이 행위의 목적이 뭘까요? 그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확장을 해서 벤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임대인도 매입이 있겠죠. 임대인은 뭘 매입을 하죠? 임대인의 매입 항목 뭐가 있을까요? 네? 건축물 매입 있죠. 네. 또 뭐 매입이라는 게 꼭 재화만 아니라 서비스도 마찬가지야. 포함이 돼요. 법무사비, 중개료, 아니면 뭐 인테리어비, 이런 것들이 다 매입이에요. 임대업자에. 뭐 한 연간 800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800은 그럼 얘도 과세사업자라면 80을 거래 징수하겠죠. 그리고 이 벤더도 80을 납부를 해야 돼요. 임대인도 이 80을 돌려받죠. 동일한 사이클로 발생을 하죠. 그리고 임차인이 여기서 영업을 일을 해가지고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았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래서 연간 매출이 한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과세 사업인 경우 여기에 대해서 200에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하겠죠. 마찬가지로 임차인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네. 그럼 임대인이 세무서에 낸 부가가치세는 얼마죠? 120. 200. 임대인이 세무서에 낸 부가가치세는 순액으로 40만 원입니다. 네. 120 내고 80 돌려받았으니까 실제로 부가가치세는 이런 흐름으로 가거든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이 발생을 해요. 40이죠. 이 40은 뭐냐면은 임대인이 발생시킨 부가가치는 뭘까요? 얼마일까요? 400이에요. 400. 왜냐면은 임대인은 1200짜리 어떤 임대 서비스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800의 매입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제 주체가, 임대인이라는 경제 주체가 이 한국의 경제에 기여한 거는 발생시킨 부가가치는 400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부가가치세라고 하거든요. 이거 10%. 세율 10% 세율. 그래서 부가가치세라고 해요.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는 이유는 되게 궁금해. 그냥 생각은 많이 안 하시는데 분양을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임대업을 하든 거기서 사업을 하든 과세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그 부가가치세를 낼 거라는 기대를 국가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은 내가 향후 발생시킨 부가가치를 통해서 납부할 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클 거기 때문에 클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거든요. 미리 매입세액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매입이 매출보다 커지면은 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엔 다시 거둘 거니까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세사업자가 있어요. 출판 면세거든요. 출판업도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출판을 하시는 분이 실입주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으셨어요. 매입세 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은 걔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미래의 부가가치세를 안 낼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자한테는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과세사업으로 등록을 하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러면은 최종 소비자는 이렇게 200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얘는 과세사업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은 임대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40이었잖아요.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얼마일까요? 임대인이 부담한 세액은 얼마가 될까요? 부담한 세액, 납부랑 부담은 뭐가 차이가 있죠? 부담한 세액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얘한테 거래증명서서 냈죠? 내가 냈다가 다시 돌려받았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낸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 주고받은 금액만 있죠.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누가 낼까요? 결국은 누가 부담을 했을까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했죠. 네. 그래서 2000이라는 재화 하나에는 그 앞에 단에서 발생한 모든 부가가치의 합으로 볼 수 있거든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왜냐면은 생산의 기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아닌데 그런 개념으로 보고 이 200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얘가 부담을 해요. 최종 소비자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소비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세요? 어려움 없으시죠? 네. 거래 구조가 조금 길어졌지만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죠. 누구한테는 해주고 누구한테는 해주지 않음으로써 과세 부담의 이전이 발생을 했죠. 최종 소비자에게. 네. 근데 그러면은 얘한테만 그냥 찾아가지고 부담을 시키면 되지 왜 이런 구조를 만들까요? 왜 이렇게 뺐다 뺐다 왜 이런 구조를 왜 할까요? 이 짓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국가는 이 모든 거래 흐름에 대한 데이터를 쌓고 싶기 때문이에요. 얘가 얘한테 매출이 얼마 발생했고 얘가 얘한테 얼마 매출이 발생했고 각 경제 주체들이 주고받은 모든 과세 거래를 갖고 얘네에 대한 어떤 자금을 추적한다든가 소득을 추적한다든가 사실 이건 없어도 국가가 가져가는 돈은 없죠. 근데 뭐 소득세에 대한 매출을 파악할 수 있고요. 자금 출처를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굉장히 기초 자료가 되거든요. 국가를 운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제 그냥 해주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죠? 세금계산서 받아와야 해줘요. TI. 텍스 인보이스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와야 해줘요. 세금계산서 안 받아오면은 공제 안 해주죠. 네. 그리고 신고 제대로 안 하면은 공제 안 해주죠. 네. 또 가산세 때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사업자에게 이러한 어떤 네가 사업자라면은 이 정도는 국가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법에다가 세법에 의무를 부여해놨어요. 그리고 그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가 있죠. 뭘로요? 가산세 형태로 페널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또 있어요. 이게 너 여기서만 받으면은 여기서만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너무 늦어지겠죠. 뒤로 거래 과정에서 너무 밀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40 걷고 여기서 80 걷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걷는 이유도 있고요. 또 정책적인 이유도 있어요. 국가가 싫어하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뭐 접대비라든가 대표가 막 승용차를 타요. 이런 비용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런 비용도 되게 싫어해요. 그런 비용들을 공제해주지 않기 위해서 이 부가가치세 제도가 존재합니다. 매입세 공제를 예를 들어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대표가 외제차를 리스해서 타요. 그럼 리스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공제해주지 않아요. 네. 접대했다? 뭐 거래처로 데리고 가서 골프를 쳤어요. 골프장 이용료에 다 부가가치세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부가가치세 공제해주지 않아요. 국가가 싫어하는 비용이니까. 또 면세인 경우 뭐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매출세 빼기 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인데 매출세 빼기 매입세 납부세액이 됩니다. 근데 얘를 국가 마음대로 공제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럼 세금이 많아지잖아요. 내 세금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영세사업자한테는 실제로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뭐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포함해서 매입세액이 발생한 걸로 가정해서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정책적 이유로 이런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특별히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개념 자체는. 다시 돌아와서 네. 그리고 면세와 과세 지금 제가 납부했다 환급받는 이유 말씀드렸죠. 그리고 면세와 과세와 관련해가지고는 면세는 기본적으로 면세 항목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면세 항목이죠. 토지는 왜 면세일까요? 토지는 왜 면세일까요? 아까 살짝 언급을 하긴 했는데 토지는 경제 기본 생산 요소예요. 경제 기본 생산 요소가 세 가지가 있죠. 경제학 언론 시간에 배웠던 거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경제 생산 기본 요소. 정확합니다. 토지, 노동, 자본.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 낼 때, 대출 받아서 이자 낼 때 그건 면세예요. 부가가치세 안 내죠. 자본은 경제 기본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또 인적 영역에 대해서는 일부 인적 영역에 대해서는 면세 항목이에요. 그래서 토지, 노동, 자본. 토지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지 거기에 어떤 우리가 부가가치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조경이 들어가고 하면 부가가치가 더 생기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세고요. 은행업 면세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2,000에 이런 재화에 이거 재화가 2,000원짜리다라고 하면은 이 2,000원 전체가 부가가치가 아닌 게 여기에 분명히 토지에 대한 대가라 자본에 대한 대가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 자체에 모든 게 부가가치라고 가정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거죠. 부가가치세 제도를. 네. 그렇게 됩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또 하나 좀 놓고 간 게 있는데 매매랑 임대 중개수수료.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를 우리가 내잖아요. 네, 매매할 때. 그럼 거기에는 토지 매매에 대한 중개료와 건물 매매에 대한 중개료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토지 매매에 대한 중개료는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리고 건물 매매에 대한 중개료만 공제가 돼요. 왜냐? 토지는 면세니까. 근데 재밌는 건요 임대를 놓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토지에 대한 임대도 있고 건물에 대한 임대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대 복비 같은 경우는 임대업 자체가 전체가 과세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을 받으면은 10만 원이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잖아요.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복비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인정이 돼요. 그냥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라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전체 인정이 됩니다. 혹시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임대업자가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매입 중개료는 건물의 매매 복비와 임대 복비는 좀 달라진다. 네. 면세 과세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이게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고 전자계산서가 있죠. 네. 전자세금 계산서는 건물에 대해서 발행이 돼요. 건물은 과세 항목이니까. 잘 보이시죠? 네. 건물. 근데 토지는요, 여기서 과세 항목이 아니니까 전자계산서가 발행이 돼요. 네. 이 차이를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공급가액이랑 세액이 나눠서 기재가 돼 있죠. 세금 계산서에는. 근데 계산서에는 세액이 기재가 돼 있잖아요. 공급가액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잘 살펴보셔야 돼요. 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의 기본은 세금 계산서를 정확하게 발행하고 수취해야 돼요. 왜냐면은 국가가 이 거래 파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과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갖고 장난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네. 세금 계산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국세청에 전산이 잘못 집계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집계를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정확하게 수취하셔야 되고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인테리어를 하는데 인테리어 담당 사장님이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인테리어비가.
그러면은 내가 부가가치세까지 1,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만 받을 테니까 세금 계산서 없이 가자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무조건 끊으셔야 돼요. 왜냐? 그 100만 원 돌려받잖아요. 아까 거래고시에서 보셨지만 그 100만 원도 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매입세이기 때문에 세무서 통해서 돌려받거든요. 그리고 그 1,000만 원에 대한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요. 네. 사업상 비용 처리든 나중에 양도소득세 비용 처리든 취득원가 산입이든 비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끊으셔야 돼요. 증빙을. 네. 그리고 견적서도 다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에는 이메일과 연락처를 표기해서 제시해 주셔야 돼요. 보시면 여기 이메일 적는란이 있거든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물론 뭐 이제 신규 개시한 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할 수 있는데 그건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번호가 있고 뭐 상호, 성명, 계열물, 소재지, 뭐 업의 종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여기 전자화면 주소가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비어 있거든요. 여기 저는 제 거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드려요. 네, 제 사업자 등록증 보내드릴 때.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받아보셨을 때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보낼 이메일 좀 적어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메모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뒤에 이게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페이지거든요. 근데 여기 등록번호 입력하면은 이것들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걸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이메일 이거 비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사실 꼭 적지 않아도 돼요. 안 적어도 되는데 자꾸 연락 오거든요. 보냈냐고. 네. 근데 이거를 상대방 업무 이메일로 넣어주면은 그 이메일로 날아가거든요.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그럼 바로 알 수 있고 또 이걸 안 해놓으면은 그 매입자는 저걸 해야겠죠. 홈택스에 가서 조회를 직접 해야겠죠. 네. 그게 번거로우니까 적어주시고요. 뭐 품목, 날짜 품목 뭐 다 안 적으셔도 되고 공과액 세액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뭐 청구 용수 이런 것들은 뭐 편하신 대로 적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조기환급 신청. 부가가치세는 조기환급 신고라는 게 있는데 이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정기환급에 준해서 신고 납부 절차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판사하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납부 기한 놓치시면 안 돼요. 신고 납부 기한 놓치시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데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기간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1기, 2기, 1기 예정신고, 1기 확정신고 들어보셨죠? 2기 예정신고, 2기 확정신고 이런 표현들. 그래서 1년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네. 사연이 특수 않아가지고 1년이요 1월 1일, 6월 30일, 12월 31일 이렇게 나서 1월 1기라고 그러고 1월 2기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그냥 이유가 없어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리고 6월 30일까지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돼요. 1기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종료일로부터 보통 25일까지 신고거든요. 7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되고요. 신고 납부까지 하셔야 되고 이때는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부가가치세 업무를 안 해보시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예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 신고가산세, 납부가산세 다 나옵니다. 네, 이거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대기본이니까 절대 이거 놓치시면 안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신고를 해요. 이거를 또 쪼개서 3월 31일, 9월 30일. 그러면 신고를 언제까지 할까요? 언제까지 할까요?
4월 25일까지. 보통 신고 기한은 종료부터 25일이니까 이거는 10월 25일까지. 이렇게 4번 신고해요. 그래서 이걸 예정 신고라고 그러고요. 이걸 확정 신고라고 해요. 그래서 1기 예정 신고, 1기 확정 신고, 2기 예정 신고, 2기 확정 신고 이렇게 불러요. 이게 부가가치세 어떤 신고 흐름에 대한 기본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자, 그러면은 개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개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월 10일에 지산을 매입했어요. 5억짜리. 부가가치세는 건물분의 10%에서 3천만 원이에요. 네. 언제 돌려받을까요? 이거를 정기신고를 해야겠죠. 정기신고는 이때 하죠. 7월 25일까지. 개인이니까. 그러면 한 8월 중에 환급을 받거든요. 지금 나는 2월달에 됐는데 이거를 8월달에 가니까 6개월 동안 큰 자금이 묶이잖아요. 이게 뭐 임대업자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현금이 이렇게 오랫동안 묶인다는 건. 그래서 발생하는 게 조기환급 신고 제도예요. 조기환급 신고 제도. 조기환급 신고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고정자산 매입, 대표적으로 고정자산 매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을 받자마자 계약금에 대해서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기환급 신고 기한은 이 거래가 발생한 달에 다음 말부터 25일내요. 다음 달 25일까지. 그러니까 3월 25일까지겠죠. 이때로부터 15일 내에 환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대한 4월 9일까지, 30일까지 했으니까 4월 9일까지 환불이 되겠죠. 환급이 되겠죠. 네. 이건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거를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신고는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모든 거래를 다 신고를 하셔야 돼요. 왜냐? 왜일까요? 요거 하나만 띡 신고하시면 안 되거든요. 한 건의 거래만 신고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뭐 5억짜리 사서 3천만 원이 매입세액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내가 1, 2월에 매출이 뭐 한 2억이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과세 매출이. 그럼 2천만 원의 매출세액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 상계가 되겠죠. 매출세액 2천만 원, 매입세액 3천만 원. 1천만 원만 돌려주면 되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한 건만 신고해서 3천만 원 다 받아가지 말고 앞에서 매출이 있으면은 이것도 같이 신고해서 네가 내야 될 거랑 상계를 치고 가져가. 이런 의도거든요. 네.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기까지? 네. 네. 점점 힘들어 하시는 게 좀 눈에 보여서. 네. 네. 자, 다시. 기존에 사업자가 있는 분들. 네, 예를 들어서 뭐 분양만 받으셨으면 상관없는데 기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가정해서 분양만 받아도 그러면 신고를 해야 돼요? 네, 분양 받으시도 이렇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준대로.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매매인데 만약에 이 기간에 2월 달에 뭐 2월 작업을 빨리 써서 2월 뭐 한 25일에 뭐 인테리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법무사비 뭐 이런 것들 발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모든 거래를. 이 기간에 모든 매입과 매출 거래를 다 포함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보통 이 한 건만 딱 신고를 해도 홈택스상 들어가거든요. 아니면은 요 달만 신고하거나 2월 달만 신고를 해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래는 가산세가 있어요. 내가 내야 될 것보다 덜 내거나 돌려받아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으면은 가산세가 있거든요. 그거는 사업자로서 의무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근데 특이하게 이 조기환급 제도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서 이것만 3천만 원 다 돌려받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보통은 이 금액이 커지면은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요. 신고 다시 하라고. 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취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5월 취득. 5월달에 취득한 경우는 원래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모든 거래를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홈택스상은 조금 뭔가 매칭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원래 조기환급 신고는 3개월까지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또 이게 예정 신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1월에서 3월까지를 예정 신고를 할 수는 없거든요. 개인이 임의로.
예정 신고를 하려면은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야 돼요. 예, 예정 고지가 나왔거나 아니면은 이때 조기환급 신고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에만 예정 신고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경우 오류가 나거든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거나 확정 신고기 아니죠. 4, 5, 6은 확정 신고기 아니니까 이렇게만 하고 확정 신고 할 때 1월에서 6월까지 모든 거래를 넣은 다음에 4월에서 5월 거래를 빼는 거예요. 차감해서 신고를 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해져요, 약간. 아니면은 이렇게 신고를 하려면은 세무서 가면 해주긴 해줄 거예요. 수기로는 이런 것들이 입력이 되니까. 근데 홈택스에서는 이렇게 신고 일자를 넣으면요, 신고기가 너무 오류가 나버려요. 네. 사실 뭐 저종 같은 거 쓰면은 이런 것들 무해해가지고 넣을 수는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신고 서식을 생성해버리고 그 신고 파일을 그냥 밀어 넣어버리니까 홈택스에 되는데, 개인들은 이런 오류가 발생하니까 그냥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별 과세기간 오류입니다, 이런 오류 메시지가 떠요, 홈택스에서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거나 그냥 세무서를 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것들 나옵니다. 이것들은 뭐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잘못하면은 가산세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산세 크게 맞은 경우가 있어요, 저희 회원 사례 중에서. 다시 2월 거래로 돌아와가지고 2월 10일날 이렇게 취득을 했잖아요. 이분이 이걸 어떻게 했냐, 이 한꺼번에 띡 조기환급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세무대리인이 있었어요. 이때 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든 거래를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중복 신고가 되겠죠? 이 건에 대해서는, 이 매입건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신고세액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해요.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게. 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해줬으면 되는데 세무대리인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예요. 본인이 홈택스에서 사실 조기환급 신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하는 방법 찾아보면은 되게 쉽거든요. 되게 쉽게 되니까 그거 보고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뭐 큰 건 안 하고 저 고로동에 10평짜리 작은 거 하셔가지고 부가가치세가 한 1,2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1,200만 원 정도.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 10% 120만 원 내셨어요. 네. 치사하게 사실 이거를 좀 일찍 알았을지도 모르는데 한 7월 28일쯤 연락이 왔어요. 세무 담당자한테 중복 신고하셨다, 가산세 내야 된다. 근데 사실 이걸 한 24일쯤 미리 알려줬으면은 25일까지는 다시 신고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알려주고 가산세를 그냥 때려버리시더라고요, 세무공무원 담당자. 사실 이런 거는 좀 잘 얘기하면 봐줄 수도 있어요. 네. 수정을 이전에 한 걸로 바꿔줄 수 있거든요, 담당자 재량으로. 그래서 근데 그분은 안 봐주시더라고. 그래서 뭐 저는 저희 막내 스텝을 보내가지고 본인 실수인 것처럼 싹싹 빌게 한다거나 그런 정도 스킬을 쓰는데 그분은 그냥 다 내셨어요. 그래서 중복공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거 할 때 되게 헷갈리거든요. 왜 또 헷갈리냐면은 우리 지금 공제받은 거는 뭐에 대한 거죠? 건물에 대한 거예요. 네, 건물에 대한 거예요. 조기환급. 토지에 대한 것도 신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토지에 대한 거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돼요. 뒤에서 일단 신고 서식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되게 규정을 그지같이 만들어 놓은 게,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조기환급 신고 때 신고를 못하게 돼 있고요, 정기 신고 때만 하게 돼 있어요. 네, 헷갈리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거래를 땡겨오잖아요. 그러면은 토지와 건물 거래가 다 땡겨오는 게 아니라 건물만 여기서 신고를 하고요. 토지는, 건물은 조기환급, 이거는 정기신고 때. 이거 언제죠? 7월 25일에. 네, 이때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또 많은 혼란을 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토지에 대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는 제출 의무를 안 했을 때 가산세 규정이 있는데, 그 가산세 규정에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두 가지인데, 첫째,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것. 종이계산서 안 됩니다. 네, 전자계산서 발행할 것. 둘째, 전자계산서를 발행한 주체가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산에 전자계산서를 전송할 것. 그 두 가지 요건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매거래할 때는 종이계산서 되게 많이 발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셔야 되고요.
전자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면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면은 그게 바로 국세청 전산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가 계산서를 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또 어디서 꺼낼 수 있냐면은 더존이나 셉이나 오라클 같은 ERP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회계 프로그램.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계산서나.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국세청에 전송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전송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다음날까지. 근데 다음날까지 안 하거나 누락해버리거나 하면은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담당자가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조회를 해볼 수는 있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가산세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예외 규정을 고려하지 말고 토지에 대한 계산서 합계표를 무조건 제출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물론 전자계산서 받았네? 제출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꼭 제때 발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도 있는데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조기환급 신고 때 가능하고요. 계산서 합계표는 정기신고 때 해야 됩니다. 다르죠? 세금계산서가 있고 계산서가 있죠. 네. 세금계산서는 건물, 계산서는 토지. 네. 점점 조금씩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세법이 굉장히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 쌓아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멘붕이 와요. 네. 그래서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중간에 놓쳤다라고 하면은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시간 충분합니다. 네. 한 번 더 설명해도 뭐라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정기신고 때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신고를 했으니까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 토지분이 누락될 수가 있어요. 얘는 2월달에 거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누락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잘 포함시켜 주셔야 돼요. 네. 어려움 없으시죠? 네. 이게 지금 답니다. 조기환급 신고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한 포인트 뭐 3가지. 정기환급 신고에 준해서 신고하라. 이건 뭐죠? 지난번 신고했던 마지막 신고는 12월 1일 말일까지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지난번 신고했던 마지막 기간 그 다음 기간부터 거래가 발생한 다음 말일까지 신고를 다 하셔야 돼요. 모든 거래를, 모든 매입 매출 거래를 다 신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신고를 했으면은 정기 신고 때 중복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라고. 네. 중복이 돼서 과소 신고가 되면 10% 가산세가 나옵니다. 과소 신고한 세액에. 그리고 두 번째가 중복 공제 조심. 세 번째는 정기 신고 때 토지에 대한 계산서 합계표 제출 조심하시라고. 네. 이 3가지 주의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요거 다 보내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네. 조기환급 신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보통 우리 계약일자로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끌어주거든요. 아니면은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안 나누고 보통 한두 달이잖아요. 한두 달이다 보니까 잔금 칠 때 거래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끄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금계산서 발급 일자에 이걸 1일부터 25일까지가 신고기한인데 부고기 하치세는 보통 그 다음 달 25일까지가 신고기한이거든요. 근데 세금계산서를 예를 들어서 아까 2월 10일날 거래를 했잖아요. 그럼 세금계산서를 3월 10일까지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세청 전송기한은 그 다음날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12일부터 조회가 돼요. 12일부터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은 12일부터 뭐 조기환급 신고나 정기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카드 쓰거나 사업자 카드 쓰거나 이런 내용들이 집계되는데 뭐 한 15일까지 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5일에서 25일 사이에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조기환급 신고는. 아까 예를 들어서 2월 10일에 계약서를 쓰고 뭐 세금계산서를 뭐 그 자리에서 받지 못했더라도 받았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그럼 시행사가 다음 달 3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거든요. 보통 9일이나 10일 정도에 발행을 해줘요. 그러면은 15일에서 25일 사이에 조기환급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4월 9일까지 환급이 되겠죠. 그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 정기신고에 준해서 매출 매입 등 관련 거래를 모두 신고하라. 이 말은 아까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네, 다 신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토지분 계산서 같은 경우는 정기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셔야 돼요. 계산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하셔야 되고 정기신고할 때 중복공제 조심하시라. 이 내용 다 들어갔죠?
좀 압축적이긴 하지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시고 뭐였지 기억 안 나시면 연락 주시면 돼요. 제가 다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AS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다 직장인이신가요? 사업하시는 분? 사업하시고. 그러면 부가가치세 뭐 다 안다고 하셨죠 그때? 모르세요? 사업자 등록 하시는 거 있으시죠? 세금계산서 발행 해보셨죠?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다 해보셨죠? 해보셨죠? 내용 생소하세요 혹시? 오늘 내용. 생소는 안 하는데 어려워요. 네? 생소하지 않은데 어렵다. 그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세법이라는 게 내용 자체가 좀 많고 용어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 용어에 대한 정의, 사실 뭐 매입처벌 계산서 합격표를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언제 내야 된다 하면은 굉장히 따라오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천천히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네이버에 찾아보면은 그냥 기술적인 부분은 화면까지 캡처해서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냥 볼까요 한번? 그래서 제가 그 실문을 좀 잘 안 났어요. 그거를 이제 발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전자 홈택스 계산서 블로그에서 이런 것들 거기서 첫 페이지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화면 캡처까지 다 해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줘요. 들어가면 아까 봤던 그 화면이죠. 제가 캡처했던 그 화면에 뭐 입력을 하고 거래처 정보를 뭐 기존 거래처가 있으면 조회해서 넣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블로그에 있으니까 그냥 검색만 키워드만 잘 찾으시면은 쉬워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만 드리면은 세금계산서 발행하려면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는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대부분은 그 공인인증서를 써요. 공인인증서를 받으려면은 사업자용 계정을 가입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은행별로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은행 가가지고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행하러 왔다라고 하면은 발행 받으러 왔다고 하면은 이거 가입시켜주거든요, 사업자용. 그러면은 인터넷 뱅킹에 가가지고 공인인증센터에서 발행 받으실 수가 있어요. 공인인증서는 크게 우리가 흔히 쓰는 금융거래용이 있고요. 그리고 범용, 세금계산서용이 있는데 범용 같은 경우는 좀 비싸요. 연간 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이용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용은 연간 4,000원 정도. 네.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4,400원인데 세금계산서도 바로 끊어주거든요. 그럼 400원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연간 4,000원 정도? 이걸 제일 많이 쓰고요. 은행에 사업자용 회원 가입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고 홈택스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발행하는 방법은 아까 보셨듯이 네이버에 검색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생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발행 화면이고.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한번 신고 서식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먼저 볼까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이거 제가 조기환급으로 검색해서 나온 그 블로그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조기환급 신고 누르면 로그인하고 신고 납부해서 부가가치세 하면은 로그인 하라고 보고 여기 조기환급 신고가 있어요.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누르시고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번호 누르시면은 얘네들이 쭉 나오거든요. 활성화가 돼서 나오는데 쭉쭉 넘어갈게요. 여기 있다. 이게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신고 서식을 체크하는 양식이에요. 뭐 매입출처별 세금계산서학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학계표 이게 있어야 되는 건물들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감가상각자산 취득이 있어야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이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 매입처별 계산서학계표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왜냐? 조기환급 신고 때 제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정기신고를 한번 가볼게요. 정기신고 하면 쭉 내려가면 정기신고가 있죠. 예정신고, 확정신고. 개인은 다 확정신고라고 말씀드렸죠. 예정 또 고지가 와요. 예정은. 왜냐면 예를 들어서 1기에 내가 부가가치세를 1,000만 원을 냈어요. 그럼 2기 예정은 9월 말이잖아요. 9월까지잖아요. 그럼 10월 달에 고지서를 보내줘요. 저번 달에 1,000만 원 냈으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일단 미리 내라. 이렇게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월에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세액이 뭐 한 9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럼 500만 원 빼고 400만 원만 내면 되겠죠. 그래서 걔는 예정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뭐 일정 금액 이하면 안 날아오고요. 일정 금액 이상이면 날아와요. 직전 기간 신고 금액이. 그래서 확정신고를 가보면 여기 있죠. 매입처별 계산서학계표 활성화가 돼 있죠. 체크도 돼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이거 누락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 신고서 볼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신고서거든요.
보시면은 아까 여기 매출세, 매입세 이렇게 나눠져 있죠. 매출세액은 뭐 세금 계산서 발행분,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이렇게 쭉 있어요. 뭐 카드 매출도 있을 수 있죠. 현금영 수증 매출도 있을 수 있고, 매입도 마찬가지로 일반 매입 있고 고정자산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분은 우리가 조기환급 신고할 때 뭐 분양을 받았다라고 하면 중도금,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여기 이거 넣어야 되고요. 그 외에 비용들 있잖아요. 뭐 법무사비라든지 복비라든지 그런 건 여기 내시면 돼요. 일반 매입은. 네.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그리고 어디 갔지? 네, 쭉쭉 내려가면 네, 부속 서류들이 있거든요. 이게 기본 신고서고 부속 서류들이 있어요. 부속 서류 중 대표적인 거는 매출차별 세금 계산 사학계표. 이거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생산 다 됩니다. 하면 매입차별 세금 계산 사학계표. 이것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고 매입차별 계산 사학계표예요. 이게 이건 제가 확정 신고거든요. 이때 제가 이거 아마 지산 취득했을 거예요. 4,600만 원에 매입차별 계산 사학계표를 냈죠. 양식은 되게 단순해요. 별거 없는데 이걸 내냐 안 내냐에 따라서 가산세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이 기간에 제가 토지에 대한 계산서가 있는데 올라가 보면 고정자산 매입이 없죠. 왜 없을까요? 고정자산 매입이 없을까요? 조기환급 신고를 했기 때문에. 조기환급 신고를 했기 때문에 확정 신고에는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 네, 없어야 돼요.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면. 만약 여기에 뭐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중복공제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보셔야 돼요. 자세하게 내용들. 이게 합계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상세 내역을 좀 뽑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는지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세요?